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2주 만에 뵙네요. 우리 알파고 신하 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2주 오세요. 만이라고 하지 마세요. 한 주만 빠졌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숫자들은 늘리지 마시고요. 네, 너무 그리웠어요. 네. 그리고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요, 오늘 하수정 북유럽 연구소장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산악지대에 추락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19일 오후 이란 북서부 산악지대에 추락했습니다. 대통령 외에 외무장관과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승무원 등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루 뒤 이란 정부는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고 확인했습니다. 2021년 8월 취임한 라이시 대통령은 히잡 시위와 가자 전쟁에 강력 대응하며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됐습니다. 민심 이반을 겪어온 이란 내 혼란은 가중될 거로 관측됩니다. 가자 전쟁을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전시 내각의 분열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내각 3인방 중에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모두 네타냐후 총리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אבל אם תבחר ללכת בדרכם של קנאים ותוביל את האומה כולה אל תהום. לא אסכים להקמת ממשל צבאי ישראלי בעזה.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가자지구 직접 통치를 주장하며 간츠와 갈란트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가자지구에서의 공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라파에서의 전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자치령 누벨 칼레도니에서 유권자 확대를 위한 개헌이 추진되자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태는 프랑스 정부가 누벨 칼레도니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주민 카나크족은 유권자 확대가 프랑스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반독립 정책으로 보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약탈 행위가 확산하면서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프랑스 정부는 현재 시간 15일, 최소 12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Ce seront de nouvelles opérations massives qui seront programmées partout où c'est nécessaire. Et c'est la totalité de l'ordre. 중국군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이 진행된 지 사흘 만에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 전군은 대만 독립 분리 세력에 대한 강력한 징계이자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취임 연설에서 양안 관계에서 주권 등의 현상 유지 입장을 밝혔으나 중국은 독립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和平的舵手，新政府将秉持4个坚持，不卑不亢，维持现状。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이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 국경의 댐 완공식 참석 이후에 헬기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알파오 기자님, 전체적인 사건 개요를 좀 부탁드릴까요? 이 사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왜 아브라함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그쪽 지역을 갔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웃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이랑 같은 종파까지도 맞는데 시아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한테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고 이스라엘이라는 사이가 좋아지는 바람에 이란이라는 사이가 나빠졌거든요. 이란도 그 대가로 아르메니아라는 사이가 좋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사건이 좀 약간 가라앉으니까 다시 한번 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길로 들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같이 어떤 댐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댐 오픈식 같은 행사였는데 그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SNS에서 이런 좀 약간 이상한 밈들 돌고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누가 만나면 죽거나 암살 당한다. 왜냐하면 3주 전에도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만나다가 3일 만에 암살 당했잖아요. 물론 시도가 있었죠. 예. 하여튼 이제 그 헬기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건 이란 역사에서 첫 헬기 사고가 아니에요. 2013년에도
똑같은 지역이 아니지만 북방에서 아흐메드네자 대통령도 또 헬기를 타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헬기였군요. 네. 근데 그 헬기들이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났냐면 예전에 이제 완종 시절 때는 샤 있을 때는 이란하고 미국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둘이 합작으로 헬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79년에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 대사관이 거기 혁명 세력 젊은이들한테 습격당해가지고 미국이랑 관계가 완전히 선절이 되면서 그 공장도 더 이상 가동을 옛날만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기술자들이 새로운 생산들을 못했고 기존에 있었던 그 헬기들을 대충 좀 약간 수리하거나 교체하면서 써왔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는 이 헬기들의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뭐 그래도 어차피 날리니까 사람들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헬기가 그 사고 나라 이제 추락이 됐는데 그래서 이란이 본인들 자기만의 기술로 그 헬기의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옆에 이웃 국가인 튀르키예에서 왔던 드론들이 인공기들을 통해서 이제 찾아줬는데 찾을 땐 이미 그 헬기 자체가 이제 불되어 버린 상황이었고 그 안에 있었던 대통령이라든가 이제 외교부 장관까지도 다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란이 이거는 분명히 사고라고 한 상황이고 지금 대통령 자리에는 부통령이 앉고 계시고요. 6월 28일 날인가 그때 50일 안에 보궐선거를 할 거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겁니다. 구정 기자님, 이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 하필이면 이제 중동 정세 굉장히 민감한 이런 시기에 이란 대통령이 사망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사람들한테 이거 뭐지?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하필이면 모든 음모에서 빠지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보복 공방 벌이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음모론이 나오는 것도 뭐 이해는 갑니다만 이란 국영통신이나 이런 데서도 다 이것은 기술적인 실패가 원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각국 반응도 러시아가 제일 나서서 뭐 추모하고 있고 그 결국은 파장이 어떻게 갈 거냐. 정치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란 이런 걸로 무슨 이렇게 동요가 있거나 많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테헤란에서 지금 장례식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다음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지금 이란 내부가 하나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잖아요. 이제 이란은 그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결정권 중에 상당 부분을 최고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란 내부에서 아마 보수파들은 이제 정권을 힘들게 잡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보수파들을 결집시키고 국민들 단합을 촉구하고 그리고 다시 뭐 이렇게 대선 국면을 자기네들이 좀 이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대선까지 어떻게 될 건가 그 물밑에서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이 좀 소진됐다 그러나 더 이상 동력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라이시가 사망했다는 것이 또 그렇게 젊은 층이라든가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이 난 다음에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스라엘 이게 떠올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니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이스라엘은 아닌 것은 뭐 확실해 보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꾸밀 만큼 어리석지는 않은 것인데 다만 저는 무엇을 지금 하메네이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인데 국가의 어떻게 보면은 최종 결정권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사망한 라이시 대통령이 다음 하메네이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제일 유력했는데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인물은 현 하메네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들도 하고 싶어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하필 라이시 대통령이 죽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기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최고 지도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 이 점이 저는 참 그 공교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좀 약간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 시대 뮤슈테바 하메네이라는 분인데요. 하메네이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몇 년 전에는 큰 주목을 받았거든요. 지금 자기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때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의 그 어느 공식적인 직책도 없었지만 자꾸 비비고 있었던 이란 혁명 수비대 장군이 있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제일 사이가 좋고 비비고 있는 장군을 숙종시켰어요.
숙청. 예. 네. 그리고 몇 차례로 세습은 이슬람에게 배신이다라는 네. 말을 자기 아버지가 몇 번 얘기를 했고, 그리고 라이스를 무리를 해서 대선에다가 밀어줘 가지고 대선을 이길 수 있게끔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놨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원하진 않아요. 또 그런 역학이 있네요. 네, 왜냐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오면 시스템이 무너질 거라고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욕을 그래서 엄청 먹겠죠. 자기 아들 입장에서,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혁명을 일으켰던 세력이 있고 혁명 안에 있었던 그 핵심 인물들 중 한 명이잖아요. 그 사람 보기에는 이 시스템이 살아남아야지 세습이 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둘째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언론에서 자꾸 이거는 무시다바 하만이 하는 짓이 아니냐. 왜냐하면 원래 좀 약간 유력 인물이었다가 라이시가 갑자기 대통령. 왜냐하면 너무 무리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 대선 참여율이 몇 %인지 아세요? 40%예요. 국민들이 별로 투표 안 했고 다 할인해서는 25% 딸랑 나왔어요. 최저였었잖아요 그때가. 예, 이란 혁명 이후로부터 최저 참여율이에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음모론이 나오면 저희들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남태평양의 섬이죠. 뉴 칼레도니아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소장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누벨 칼레도니가 그 위치상으로는 호주, 뉴질랜드에 가까운 그쪽에 있죠. 근데 이제 프랑스가 과거에 여러 식민지 땅을 경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랑스 영토가 굉장히 복잡해요. 태평양, 대서양, 뭐 인도양 여기 있는 섬들, 그 식민지들은 현재는 그 프랑스의 그냥 바다 건너의 땅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정도 아니고 국민들이 만약에 원하면은 그 독립은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톰이라고 불러요. 그런 드롬 이렇게 드롬이 그 해외에 있는 주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도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인데 그 누벨 칼레도니는 또 독특해요. 여기는 굉장히 과거부터 독립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여기만 따로 띄어서 또 어떤 그런 지위를 부여하는 좀 독특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념상으로 약간 우파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프랑스 땅이다. 그리고 좌파 쪽으로 갈수록 독립을 원하면 시켜줘야 된다. 이런 프랑스 내에서도 이제 그런 목소리가 좀 다른 그런 게 있는데 최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에서 그래도 거기 한 10년 정도 살았으면은 그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 거기 많이 가서 사니까. 근데 토착민들이 그걸 반대하죠. 왜냐하면 토착민이 지금 한 40% 되는데 큰일 날 소리. 그럼 자기들이 더 점점 쫓겨나게 생기는 그런 위기 의식을 느끼겠죠. 수가 줄고 이제 프랑스인들이 와서 투표권 더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거기를 뭐 많이 건너가서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드는 거는 뭐 시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시위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유혈 사태, 사망하는 그런 일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파리 올림픽이 올해 여름에 열리는데 유혈 사태 이게 굉장히 좀 저도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화 봉송도 지금 취소됐다고 하는데 어떤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제 파리 이제 여름 올림픽. 근데 이 누벨 칼레도니 지나가는 그 일정을 이제 취소를 한 거죠. 원래 여러 지역을 다니게 돼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번 일 계기로 해서 그 파리 올림픽 성화봉송 루트를 살펴보니까 뭐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점화하는 거 원래 늘 그런 거고, 마르세유 항구에서 시작해서 뭐 아를 지중해 건너 코르시카, 피레네, 바스크, 뭐 라스코 동굴, 뭐 노르망디 뭐 곳곳을 지나가는데 여기까지는 다 그냥 프랑스 본토 일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바다로 나간 이후, 그러니까 본토를 떠나서 첫 목적지가 그러니까 프랑스령 기아나. 그 다음에는 지금 소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역의 영토라고들 부르는 이런 것들, 뭐 레유니옹이라든가 타히티, 과달루프, 마르티니크 이 지명들을 쭉 보면은 그냥 프랑스의 그 식민주의 역사들, 그 역사들을 보여주는 그냥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민주의 시대가 끝났어도 제국주의가 끝났어도 여전히 쥐고 있는 곳들인데. 이번 사태가 무슨 그렇게 크게 뭐 지정학적인 파장이라든가 경제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많이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프랑스의 민낯을 보여주는 프랑스의 과거, 그다음에 프랑스의 현재, 저는 그거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프랑스는 올림픽 때 모든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국 내 문제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뉴칼레도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시위를 피해 시위라고 묘사하는 언론의 제목도 봤습니다.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길 바랍니다.